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입소식 때 여러분에게 잠깐 인사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우리 행정사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원격 교육에 아주 총괄해서 수고하시는 원격 교육 원장님이신 박정훈 원장님, 이제 다 이제 고위 공직에도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세종시 지부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문 부원장님도 역시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세종시에서 또 이렇게 행정사 일도 보고 계시는데 두 분이 너무 성실하게 원격 교육을 잘해 주십니다. 이 온라인 교육에 특히 코로나 시대 정말 두 분의 공적이 너무 커서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를 한번 그 자리에서 보내주시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너무 수고를 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 하면은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몰라서 제가 중간중간 행정사 실무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들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약간 이제 행사와 관련된 또 얘기도 섞어서 우리 앞으로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또 우리 행정사 자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갖고 또 일할 수 있는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중간중간 다루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 교육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각 시도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회의를 제가 대한민국협회 교육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함께 참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꼭 그 자리에서 행정사의 자세에 대해서 좀 첫 시간에 강조해달라. 또 행정사 법령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사실 첫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순서는 행정사의 정의, 비전과 자세. 정의는 이제 제가 행정학을 또 석박사를 하면서 행정학적 관점에서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자세, 비전 이런 건 약간 철학적인 면도 포함됩니다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법령, 이것은 이제 헌법부터 민법, 행정법, 또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전반적인 우리가 행정사가 꼭 알아야 될 이런 법령들을 행정사 관련된 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 법, 행정사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인사 말씀 때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 말씀 때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제 또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이것과 함께 행정사법을 아까 개정 행정사법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행정사법 전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편익 상담, 행정사법 2조 6항에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상담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행정사로서의 국민들이 행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면은 바로 그걸 상담해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가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는 게 바로 진단해서 지도하는 것이더라고요. 의사가 환자가 오면 환자를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컨설턴트들이 기업을 진단할 때 바로 기업을 가서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가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상담해서 그 업무 내용을 진단해서 앞으로 지도해 나갈 것인가, 또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행정사의 비전과 이제 자세, 목표 이걸 잠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유대계 독일의 종교 철학자죠. 부버라는 사람은 나와 너란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이런 관계, 이를 맺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참 악수도 하고 명함도 교환하고 또 이렇게 또 쉬는 시간에 같이 또 대화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온라인상이라 여러분 지금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인사도 못 드리고 합니다만 그러나 또 온라인상에서나마 이렇게 서로 정말 진정한 소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로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행정사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전문 자격사로서의 활동하실 이제 행정사님들 정말 이러한 좋은 인간관계, 만남 속에서 비전과 기쁨,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행정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참 행정사로 준비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도 하고 법학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가르치는 자리에서 또 행정사로 실제 행정적인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참 너무 행정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죠.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좋아하는 자보다도 즐거워하는 자가 더 낫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행정사가 좋아서 들어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들어오셨지만 또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든지 일을 즐겁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즐겁게, 즐거울 낙자, 낙지자 불여 감지자다. 이것은 논어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즐겁게 하는 자보다도 감사함으로 감지자가 더 낫다. 정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할 때 행복해지더라고요. 감사할 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행정사로서 기왕에 오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때 더욱더 우리가 행정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 받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정말 책상 앞에 앉아서 서로 만나서 하면 이게 참 소통도 더 잘 되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자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때 여러분 지금도 건강하고 또 행복한 이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계 독일 시인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도 96세 사망 전까지 열심히 강연하고 집필하고 정말 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오래 일을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테너가 있죠. 도밍고라고 하는 70세 자기가 이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 좀 쉬지 지금까지 무슨 노래를 한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쉬면 늙는다고 한마디로 딱 대답해요. 쉬면 늙는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일한다는 건 정말 저는 쉴 틈이 없더라고요. 행정사 일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여러분 제 얼굴 보면은 여러분들 몇 살로 보십니까? 제가 아마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 있도록 70세까지 제가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대학 교수 65세 마치고 부총장 총장으로 70세까지 했습니다. 70세 넘으니까 바로 또 이게 우리 행정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행정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연계를 해서 행정사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사법의 제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이 중심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행정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제가 이제 사무관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공직의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줘요, 야간부에는. 근데 지금 행정대학원에 주간 학생들은 이제 학부 나와가지고 바로 주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사무관 이상 공직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주간 학생들은 지금 행정고시하고 행정사 시험을 꼭 보더라고요. 지난번도 행정사 시험 봐가지고 주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 행정이란 영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미니스터, 미니스트리, 이것은 거기서 유래했다. 미니스터, 미니스트리는 장관이라는 말도 있고 목자라는 말도 있고 섬긴다는 말도 있다 이거죠. 섬기고 봉사한다. 우리 어떻습니까?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의미가 우리 행정의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사를 영어로 부르기를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협회에 따라 이렇게 부르는 호칭도 다릅니다만은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영어로는. 아까 일본에서는 가해 법률가, 가해 변호사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거리 가짜. 그러니까 거리 가짜 쓰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거리의 법률가다, 거리의 변호사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낮게 보이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세로, 그러나 국민과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자리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일본도. 바로 우리는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행정의 법률가입니다. 제가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해보니까, 또 법정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행정공무원과 행정사들이 가장 행정에 밝은 법률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들이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가장 전문가답게 일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퍼블릭은 바로 공공성, 공익성의 의미죠. Public Administration. 바로 이런 행정사를 잘 하시고 우리 행정사법의 목적을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가 성공을 하려면 4A 바이러스에 주의하라. 지금까지 이제 지금 자세를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스티븐 버글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서에서 성공 징후군에 나온 얘기를,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4가지 바이러스에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바이러스에 걸리기가 쉽대요,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행정사 들어있으면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4A 바이러스를 주의해야 되느냐. 보세요. 4A 바이러스. 첫째는 어로간스죠. 교만하지 마라. 오만방자하지 말라.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다 교만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상당히 자기 밑에 사람들을 그냥 우습게 알고 그렇죠? 요새 갑질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까 행정의 개념이 왜 섬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오만방자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바로 높임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생활 하다 보니 그래요.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더라고요. 교만한 자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교만한 자를 누가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에서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사를 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요, 대학의 총장을 할 때는 비서들이 다 해주죠. 기사들이 운전해주죠. 교수들이 다 와서 도와주죠. 하고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행정사를 딱 차리니까 처음에 우리가 3사람이 함께 합동사무소를 차렸거든요.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로워요. 오면은 사무실 청소도 가서 하고, 손님 오면은 내가 차도 타다 주고 그랬어요. 사람 없으면 또 그냥 앉아있다 보면 참 외로워요. 이 외로움을 여러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옆에 교육장까지 마련해가지고 교육도 하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 그게 없이 그냥 할 때는 처음에 손님이나 안 오고 해보세요. 외롭잖아요. 그걸 잘 이겨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저는 이겨내기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뭐 사람 없을 때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법학, 행정학. 우리 행정사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또 사람 하나 오면 차도 타다니면서 섬기는 자세로 즐겁게 지내고 그러니까 나도 건강하고 좋더라고요. 또 이제 집에 가서는 또 아코디언도 악기도 하나 하고 내가 왜 악기를 얘기하냐면 사람이 악기를 하니까 노래를 하니까 굉장히 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이제 기쁨이 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행정사에 가장 성공했다는 사람의 예를 우리 TV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고위직에 있다가 나와서 행정사니까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가서 뛰기도 하고 또 색소폰도 불고 악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 오면 또 차도 타다니면서 같이 대화도 하면서 즐겼어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일본의 최고의 행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행정사 사무실 처음 살았을 때 사람 없으면 외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언론이시, 애드벤처식, 파괴적인 모험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위공직이나 또 이렇게 하고 나오신 분들 보면은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회사의 회장으로 와달라, 사장으로 와달라, 어디 대표로 와달라. 가면요, 물론 잘 보고 갈 수 있는 데는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는 잘못 갔다가는 결제자이니까 책임을 지니까 뒤에 보면은 어떤 대출의 책임 모든 거 대출 받다가 그런 사인하고 했던 게 다 책임이 돌아가서 다음에 연금도 다 빼앗기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절대로 제가 경영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에서 그런 요구도 와요. 뭐 어디서 자리 한잔 해달라. 그러나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고문짜리는 했어요. 고문, 경영 고문, 컨설턴트 고문. 그러면서 한 달에 한 3, 400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자리는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그건 괜찮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 이렇게 뭐 없는 건 몰라도 어떤 유혹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안 된다. 애덜터리, 성적인 쾌락에 절대로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요금 여러분들은 이거 얘기 안 했어도 잘 하시라 믿습니다만은 이게 참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 공직자, 행사 여러분, 바로 이런 것만 주의하면 사회 바이러스에 주의하면 반드시 행정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 증가와 정부 조직 기능 다양화. 지금 2013년 1회 합격자가 88,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합격자를 보니까 18,647명이더라고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벌써 1회 합격자가 그렇게 66,000명 이렇게 된 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총계를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작년까지 총계를 잡았습니다. 37만 3,800명으로 됐죠. 37만 8,700명이 올해 전부 합격자가 37,3,8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하니까 약 39만 2,500여 명 가까이 된다. 그렇죠? 39만 2,500명 시대가 이제 40만이 가까워집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도 1회 때 자격을 받아서 공인중개사, 왜냐면 행정사도 부동산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 돼가지고 또 공인중개사까지 합격해가지고 같이 자격을 걸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 공인중개사협회 교육도 해보고 또 교육 가서 받아보고도 하니까 거기에서는 한 5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전문 자격사로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님들은 정말 물론 공인중개사도 시험 어렵게 봐서 요새 합격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님들 다 거기 공직에도 계셨고 또 시험에도 합격하신 분들이라 아마 우리 행정사가 잘하면 앞으로 가장 좋은 전문 자격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9만 2,500여 명 시대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여러분 교재에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바꿔진 건 좀 메모를 그렇게 잘 다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교재 보시고 여러분들 강의, 이 교재도 제가 이제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재 보시고 또 이런 중요한 거는 꼭 메모를 해 두시면 바뀐 거라든가 바로 이번에 발표된 거니까요. 이 숫자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써두시면 되고, 또 교재가 당장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메모해 놨다가 거기 교재에 여러분들 첨가해 되잖아요. 뭐 여기다 그래서 강의하는 방법, 내가 이제 강의하는 방법도, 강의 듣는 방법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사 자격증을 학부 시절에 받았어요. 중등학교 2급 교사 자격증을. 근데 그때 보니까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듣기만 하면 30% 40%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근데 듣고 노트를 하고, 그렇죠? 메모를 하기 시작하면은 7, 80% 기억한대. 6, 70% 이상을 기억한대. 근데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면은 90%, 100% 기억한다. 이렇게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는 것만도 일단 3, 40%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노트를 하시면 또 7, 80%. 그러나 여러분 이제 행정사로 실제 실천하면서 해봐야 그때 이제 100% 알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래요. 해보니까 저도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오랫동안 법률 행정을 공부했습니다만 하다가 또 공직자 생활하면서 실제 공무원도 하다가 나와서 행정사를 해보니까 더 실감이 나고 더 애우게 돼요. 다 애워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39만 2,500명 시대다. 이런 걸 이제 2,447명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뭐 그런 뭐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말표 놓고요. 이렇게 39만 2,500명 시대다. 이런 시대가 왔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행정사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2017년도 방문했는데 일본 행정사가 4만 2,500명이 개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4만 6,205명이 개업을 하고 있는데 3,000명당 행정사 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억 2,700 인구 잡고, 근데 우리 한국의 개업 행정사가 지금 약 10,000명 되는데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구 5,100만 잡고도 앞으로 17,000명이 더 돼야 되는데 9,000명이 더 부족해요, 현재. 근데 어떤 분들은 행정사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가면 길거리마다 있잖아요. 한 집 건너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사 아직 적습니다. 저는 법원 앞에서 행정사라고 있는데 행정사하고 저하고 한 2사람밖에 없어요. 서울중앙지법 서초동 교대역 앞입니다. 근데 법무사,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법무사, 변호사는 우리보다 숫자가 작아요. 물론 법원 앞이니까 그 자격사들은 이제 거기에 맞으니까 또 그쪽에 많이 몰려있지만 저는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니까 법원 앞에다 차렸습니다. 근데 행정사는 별로 드물어요, 아직. 그러니까 뭐 많다고 이런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남북의 통일시에 24,000여 명이 필요합니다. 개업행정사. 왜? 저는 왜 통일시대에 대비하냐 하면은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제 특히 북한 행정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 행정. 그 평양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남북 문제, 통일 문제 학자로서 대표로서 갔다 왔는데 북한은 행정이 없어요. 노동당 정치의 서비스 시스템, 하위 체제에서 행정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정무원 총리라고 그러죠. 총리. 또 인민무력 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위원회가 모든 걸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의 각 위원장들이 거기에 권력이 몰려있기 때문에 행정은 별로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행정도 개도하고 하려면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비전을 갖고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부 조직기구. 지금 정부에 52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여러분 정부 조직기구도 여러분 제 책 펴보셨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 1월 달에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보건복지부 있죠? 보건복지부. 그 밑에 줄 하나 이렇게 꺼서 옆에 공란으로 빼가지고 질병관리청을 하나 빼세요. 질병관리청. 그죠? 질병관리청. 그러면 지금 교재 안 가신 분들은 메모를 해주셨다가 질병관리청.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여기서 질병관리청이 생겼잖아요.
근데 질병관리청이라고 해서 행정사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왜? 행정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영업 정지당했다. 질병을 잘못 너무 지나치게 과다에 모여서. 그렇죠? 영업 취소당했다. 그러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야 됩니다. 행정.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는 다 조심해야 돼요. 영업도 조심해야 되고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억울하게 그냥 웬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도대체 수입이 안 되고 하니까 중소기업 또 이런 심지어 영업하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 환경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차 갔어요. 거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환경부도 보세요. 분쟁 조정에 관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들이 관여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 일이 없는 거지만 중앙부처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의 이 조직만 설명하면 딱딱하니까 사례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시골에 축사들 있잖아요. 가축을 짓는 축사들에서 이제 재건축을 옆에서 할 때, 아파트를 질 때 방음소리에 소리가 크면 소들이 죽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청에 환경중앙분쟁조정이 그걸 또 했어요. 그럼 이런 건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직 행정사들이 많이 관여는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당사자들끼리 서로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고 그것도 이제 1억 이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억 이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환경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소음, 그렇죠? 아파트 소음, 주택법에 따라서 소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환경 문제도 앞으로 환경에 훼손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부서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이제 행정 업무가 많은 부서, 교육부에 여러분 법인 설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에 인허가가 많이 없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런 대학의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 대학원대학교에 그때 생길 때 대학원대학교의 법인 설립 인허가를 좀 해달라.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들어옵니다. 또 이제 통일부 법인까지도 오더라고요. 통일 남북 돕기 운동, 남북 나눔 운동 이런 법인으로 설립하는데 저도 거기에 해주고 저보고 또 해주니까 거기 고문 이사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법무부 뭡니까? 특히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는 물론 이제 검찰청이 있고 기타 이제 법무부에는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 산하에 이제 법무사들이 해야 될 또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만 거기에 바로 출입국 관련 업무가 있어요. 출입국 외국인청. 그렇죠? 거기에서는 바로 행정사가 해야 됩니다. 출입국 관리 업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통상 법무부 산하에 이런 게 있다. 또 국방부 산하에도 여러 가지 국유지, 군사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분쟁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또 많습니다. 또 국가 유공자 문제, 군에서 여러 가지 좀 사상자가 나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유공자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보건복지부 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이런 뭐 정말 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도 제가 이제 거기는 노무사가 주로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는 노동쟁이나 노동심판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노무사들이 하지만 일반 행정적인 면은 행정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실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학원을 경영했어요. 서울의 대치동에 가면은 아주 입학 전문 학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다 유명 대학에 다 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한 사람이 고발당해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행정사님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어떻게 되느냐? 협업. 그러니까 함께 이제 동업을 하자는 사람이 투자는 않고 자기 직원들만 넣어놓고 투자한다는 명목을 했는데 투자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그 임금을 체불했어, 몇 개월. 그때 이 사람들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법을 잘 알아서 그랬든지 그런 걸 하면 그런다 해서 고발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노동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영업 정지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론 노무사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왜?
이 적어가지고 내용 종료편을 써줬어요. 사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당사자한테 다 보내고 노동부에도 보냈습니다. 분쟁이 잘 화해해서 잘 해결됐어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사례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이 일이 우리 행정사에 관련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 또 이제 해양수산부는 지금 기술행정사 지금 앞으로 행정사법이 바뀌어서 기술행정사가 회사행정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 업무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컨설턴트 업무를 주로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런데 컨설팅 업무도 제가 저도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수도 해보고 거기 자문위원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사 일들이 많아요. 거기서 기업 M&A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M&A가 끝나면 우리가 행정기관에 허가를 얻어주는 것. 신청하는 건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그래요. 컨설턴트들도 우리한테. 행정사님들이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또 이제 국토교통부. 요즘에 특히 이제 부동산 법이라든가 이런 그 공시지가 문제 이런 것도 많습니다. 종부세 문제. 그렇죠? 저는 작년에 종부세가 한참 이제 문제돼서 공시지가가 오른다 할 때 아파트 동대표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공시지가 오르는데 이것 좀 잘 해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별일이 다 많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파트 주변 사람들의 공시지가 시세와 아파트 시세 전부 조사해 놨다. 우리 행정사가 다 조사하려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합니다. 거기 자료들을 다 갖다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위임계약 쓸 때도 서로 그런 자료 제공해주는 조건을 써야 돼요. 그게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의신 처음에 이제 의견서 제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의서를 떠서 이의신청을 내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견서 써내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 해결됐어요. 만약 주변 시세와 맞게 균형 있게 다운을 시켜줬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참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 일일이 설명을 하지만 이 부처가 전부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앞에 국가 처급 단위도 국가보훈처. 어때요? 국가 유공자 업무. 주로 우리가 유공자 업무도 많습니다. 또 이제 영업정지, 국가 유공자 업무, 영업정지 또 이제 음주운전면서 소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국영수 과목이다. 우리가 국영수 과목이 중요시하잖아요. 왜? 국가 유공자 업무, 또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구제 문제, 또 음주운전, 술이니까 술, 국영수 이렇게 얘기. 근데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제일 그게 이제 많아요. 그러나 보수는 그렇게 많이는 못 봤지만 수입료는 그러나 이걸 해야 기본 임도료는 다 나갈 수가 있다. 이제 큼직큼직한 거. 국토교통부 토지보상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크지 않아요? 또 출입국 국적취득 문제. 저는 국적취득 업무를 처음 행사 차려서 전혀 알지도 못한데 국적취득 업무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베트남 여인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국적취득을 해달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출입국 관련 기관에 근무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른다고 할까요? 보낼까요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일단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 2, 3일 후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국적법, 출입국 관련법, 시행령, 시행기초까지 달달에 오다시피 봤습니다. 그래 답이 나와요. 다 나와요. 그때 당시 딱 그때 처리할 때 3천만 원 이상 예금증서나 또는 임대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이제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어야 되고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가지고 다 이제 정리해서 또 그것도 나는 부족해서 확인 행정을 하지 않아요. 행정을 했으니까. 직접 갔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때. 지금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양식까지 다 가져왔어요. 설명 듣고. 그러니까 그 공직자들이 나도 공직생활을 했다니까 참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이제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2, 3일이 왔어요. 계약서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3천만 원 이상 있고 다 있느냐.
본국에 범죄의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 본국에 무슨 죄진 일이 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런 거 없고 뭐 다 된다. 조건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럼 유계약서 써야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여태까지 여러 군데가 상담을 해봤지만 이처럼 확실하게 정확하게 시원하게 답해준 사람은 처음 봤대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뭐 알아서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육받는다고 해서 다 행정사를 다 몰라요. 얼마나 행정사 일이 많습니까? 행정법만 해도 3,000여 가지 됩니다. 그러면 그 3,000여 가지 이상의 행정사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일일이 하려면 모르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는 일이. 그렇죠? 그런 일을 접하게 됐을 때 우선 그 관련 근거법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 저한테 강의 듣고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첫 강에서 여러분들 요령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나가면 돼요. 또 여기 이제 법제처 문제를 한번 소개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부서는 행정안전부죠. 우리 감독기관이니까. 또 국가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기도 이제 그 우리 행정사 행정심판위원회가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법제처가 또 상당히 우리 법에 대해서 법의 해석 문제, 법이 나올 때 법제처가 이제 그런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꼭 법제처 이런 법률 문제는 그 해석 문제 이런 거 들어봐야 하는데 왜 제가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문화관광부 여기 산하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도 있잖아요. 문화관광부 업무가 또 우리 행정사가 많아요. 요즘에는 거기에 저작권 행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음악저작권협회도 등록이 되고 뭐 합니다. 저도 음악저작권협회 등록도 해줬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참 법학 행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럽게 뭔가 하려면은 문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하고 수필하고 문단에 제가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문학상도 이제 받고 있는데 제가 이 상을 받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뭐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럼 작사도 했습니다. 작사하다 보니까 그림문학을 작곡한 최영섭 씨가 작곡을 해줬어요. 최영섭 선생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14일도 예술의 전당에서 제 작사한 곡이 나갔습니다. 불려 나갔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 다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가곡으로 작곡가협회 등록을 했어요. 음악 작곡협회.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저작권 행정사가 따로 있습니다. 또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체육부죠. 근데 여기 산하에 이제 방송 가수 TV협회 그걸 처음에 할 때 법인을 나보고 설립해 달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30분을 인터뷰를 하고 설립 절차를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다 녹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 다 설명하고 났더니 나보고 노래를 한 곡 부르래요. 이게 행정사다 보니까 별일이 다 많습니다. 왜? 행정사님이 또 행정학 박사님이 이걸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면 자기 가수들이 힘이 나겠다 이거죠. 그 얼떨결에 내가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불렀어요. 가요를. 불렀더니 녹화를 해가지고 자기네 유튜브까지 다 올리고 그러다. 자기네 TV 그쪽에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우리 행정사라는 게 너무나 업무가 다양하고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요 한 것도 내가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저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시낭송 또 수필 기타 수필 작법 시작법 또는 이런 문화에 관한 것도 음악에 관한 것도 함께 올립니다. 우리 행정사 교육한 것도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교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제 유튜브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완신 TV 들어가서 보시면 다 유튜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교육에 여러분 참고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법인 설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예술관계 법제처 문의를 갔어요. 서울시에서 저 문화관광부에 중앙부처로 해야 될 걸 왜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서 지방에서 그냥 너무 자기들이 법인 설립 인허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법제처 법률 해석을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전 국민 상대로 전국적인 범위의 업무가 될 때는 중앙부처에서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 지방에 해당될 때는 그 지방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법 해석이 됐더라고요. 법 해석을 제가 서울시에서 또 받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것도 참고로 해서 이런 법인 설립 인허가.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하면서 그래서 저는 행정사를 보니까 너무 참 즐겁고 감사하고 이렇게 일들이 각 부처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사 일이.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행정의 개념도 얘기했지만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정부 부처만 해도 얼마나 다양해요. 교육, 문화행정, 체육행정, 뭐 예술관광, 뭐 문화, 보건복지행정, 환경행정, 뭐 외교행정, 통일행정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 다양하고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조직기구를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부처 전부 소개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 뭐 이 부처에 오신 분들 혹시라도 이해하시고 왜 내 부서는 소개 안 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많은 부서 업무에 많이 처리한 부서를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사는 특히 행정처분과 관련된 이런 실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기출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 조례나 판례, 행정심판의 재결, 인용 사례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에 나온 법률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대법원의 대국민 서비스, 종합법률 정보를 통해서 판례나 이런 것도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행정사로서의 이제 모든 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행정사로서 알아야 될 주요 법령입니다. 여러분 행정사 시험을 이제 보실 때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시험 보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시험 와서 합격하신 분. 예. 그래요.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저기 물론 공직자님들이 이제 많으시고 하니까 이번에도 공직자님들이 많고 시험에는 이번에 보니까 합격자가 257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사 257명, 외국어 번역 행정사 40명, 또 회사 행정사, 기술 행정사죠. 기술 행정사가 이제 2명 합격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직자분들이 또 이제 대부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 이런 과목을 배웠잖아요. 민법 총칙, 행정법, 또 행정학 개론, 또 2차에서는 민법에서 계약법, 행정 절차론, 사무관리론. 물론 외국어 기술행정 분야에서는 이제 별도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알아야 돼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법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중에서도 이제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런 거 전반적으로 또 지방자치법규, 조례, 그렇죠? 지방의회가 제정한 규칙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들은 아까 중앙부처 얘기만 많이 했지만 지방관서, 광역시도단체, 시군, 구청 단위까지 다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여기는 영등포 우리 행정사협회 사무실이 또 교육장이 영등포에서 영등포 말씀드립니다만 영등포 구청 관내 노래방을 하다가 거기에서 미성년자를 잘못 드렸어요. 왜냐면 신분증을 핸드폰을 가지고 보여주더래. 자기가 성년에 이렇게 핸드폰에 쓴 걸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년인가 보다 하고 이제 들여보내는데 그때 그냥 단속반이 와서 그걸 걸렸어요. 그 영업 정지가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신분증에 여러분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신분증에 신뢰성 있게 알아주는 건 뭡니까? 주민등록증, 첫째. 운전면허증,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권, 그렇잖아요. 요 세 가지는 신뢰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신분증들은 학생증이나 이런 건 잘못하면 자기가 못 써가지고 이렇게 딱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것도 신분증도 잘 확인해야지. 그 뭐 핸드폰에 그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했는데 그러면 영등포 구청 기초지방자치단체잖아요. 영등포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행정심판은 어디로 합니까? 바로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불복할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바로 아래.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절차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서두로서 이렇게 주요 법령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쉴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한 10분 또 쉬셨다가 11시에 다시 시작할 텐데, 이제 헌법은 우리의 종합적인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될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시험에 헌법은 없지만 여기에서 헌법도 우리 행정사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헌법을 알아야 행정법도 거의 맥락이 같아요. 또 민법을 알아야 민법의 법률행위를 알아야 행정법의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제가 간략간략하게 좀 쉬셨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제가 화면을 보니까 너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집중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이제 쉬시는 동안도요 아주 푹 좀 쉬세요. 그렇죠? 뭐 그냥 피곤하신 분은 10분 동안 주무세요. 그래도 돼요. 그런 쉬는 방법도 가지 않으니까 잘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쉬셨어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제 여러분 점심시간 좀 전에 또 끝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고 헌법하면 우리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참 그 법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할 때 헌법하고 이 법을 그때는 뭐 달달 애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참 교수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 할 때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돼요.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죠. 기본법이면서. 또 이제 우리가 행정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특히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기본 조직이 뭡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또 사회 시간에 보면은 삼권 분립이다, 뭐 권력 분립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입법, 행정, 사법, 권력 분립에 관한 조직이죠. 근데 이 조직을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부 조직 당연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앙행정부서부터 지방행정부서까지.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입법부, 국회 조직 다 있는 입법 공무원들은 제가 행정사기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법부, 법원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지금 대법원, 고등법원, 또 지방법원 있고 각 또 지방마다 또 법원이 있습니다. 저도 법원 앞에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법원에 또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음식점에 한번 가봐도 전부 법원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많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법, 이런 조직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우리가 입법부 조직도 알고 행정부 조직도 알아야 되지만, 행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사법부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행정사가 사법부 조직을 모르고 사법에 관한 그런 작용을 모르고 어떤 소송을 한다, 참여했다든가 수정을 한다면은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 행정사들이 꼭 알아야 될 사법부 조직은 행정법원, 여기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이제 서울의 그 양재역에 가면은, 양재역에서 좀 성남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한 5분 거리에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함께. 행정법원에는 제가 이제 행정사 교육을 우리 사무실 할 때 서초동 교대역이니까 바로 그 양재역에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꼭 거기 가서 행정법원에 견학을 갔어요.
행정법원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끝나면 행정법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거기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아주 그 판사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설명도 잘해주고 참 대접을 잘해주더라고요. 갈 때 또 선물도 하나씩 주고 참 대접도 잘 받으면서 실습 교육을 거기 가서 했어요. 재판하는 과정도 봤어요. 행정법원에 재판하는 과정.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져서 행정소송으로 온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많이 주로 보여주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갔더니 먼저 동영상을, 재판 과정을 보이기 전에 동영상을 보여줘요. 어떤 동영상이냐. 어떤 사람이 그 음주를 잔뜩 해가지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어요. 그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 가는데 이제 처음에 요금을 어디 뭐 서울에 무슨 동이니까 어디까지 가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요금을 서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요금을 약정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훨씬 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가 약속했던 것보다도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을 좀 더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광고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이 건물 자체에서 여기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조심하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 행정법원에 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 가다가 요금 더 달라니까 그 차주는 못 주겠다. 옥신각신하다가 화가 나니까 운전기사가 내려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버리니까 운전기사가 이제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괜찮겠지 하고 운전석으로 갔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운전을 안 했지만 이제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단속반 왔어요. 경찰에 단속이 걸렸어요. 물어보니까 취소 기준이 됐어요. 여러분 뭐 여기 경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새 취소 기준, 음주운전 해가지고 또 면허 정지 기준, 취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0.03, 저는 0.05였는데 지금 0.03이 정지 기준이고, 그렇죠? 또 이제 저는 0.1이었는데 0.08이면 취소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술 먹고 운전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취소 기준에 그냥 모여서 뭐야, 이제 그 차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관해서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 갔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그게 입증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용이 안 됐어요. 행정심판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인용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기각입니다. 기각재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으로 왔어요. 소송에 가서는 이제 철저히 그 입증을 했어요. 행정심판에서 안 된 것을 이제 교훈 삼아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차에 있던 자리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대리운전기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 자리에 사진 보면 알지만 대리운전기사님이 여기서 나를 내려줬지 않느냐 하면서 둘이 이제 그래서 와가지고 대리운전기사가 그걸 입증을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주고 한 발자국도 운전을 안 했다는 걸 입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승소. 행정심판에서 인용하듯이 승소가 됐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주는 뛸 듯이 기뻐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행정사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로서 법원 일은 전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각 부처 조직을 입법행정 사법 조직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 조직과 행정사, 행정부 즉 정부 조직성 조직은 꼭 알아야 행정사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은 국가 행정 사무를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행정사로서의 알아야 할 조직, 그리고 행정사로서 알아야 할 기능은 이제 국민의 그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용이 문제죠. 그런 작용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작용을 알아야 이제 행정행위로서 국민이 어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됐을 때 거기에 이제 따라서 여러 가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잖아요. 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헌법상의 문제니까 그 일일이 제가 뭐 설명을 하면 헌법만 가지고도 대학에서는 한 학기 이상 1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민법이 나왔습니다만 민법은 뭐 민법 총칙, 물권법, 상하권, 채권법, 상하권, 친족 상속법 하면은 뭐 한 대여섯 건을 이건 뭐 몇 년간 배우더라고요. 민법은. 그렇죠? 그래서 민법이 범위가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시 공부할 때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 총칙에서 민법의 법률 행위를 알아야 행정 행위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사가 1차 과목에 민법 총칙이 있고 2차 과목에 계약법이 있다. 행정사법에도 행정사가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법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사법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사법 중에는 일반 사법과 특별사법이 있습니다. 일반 사법은 민법이라고 한다면 특별사법은 상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보면 거기에 상법도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상법을 좀 공부했던 게 지금도 도움이 돼요. 왜?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를 할 때 왜냐면 상법상 법인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민법상 법인도 알아야 되지만 왜? 민법상의 법인 설립 인허가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행정사가 해야 될 일 명확하지 않아요? 상법상의 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법상 법인이 뭡니까? 영리법인이죠. 그게.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죠. 상법상 법인은 뭐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사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영리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는 누가 합니까? 주로 법무사나 또 요즘에는 그 회사 설립할 때 그 이제 고문 변호사들 두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또 등기는 법무사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는 세무사에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상법도 알아야 우리가 민법과 구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민법상 법인 설립 인허가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사와 법률행위. 행정행위를 이해하려면 민법상 총칙의 법률행위를 알아야 된다. 특히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효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법률행위 종류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우리 행정사고 필요한 업무들이에요. 사법이지만 다 행정법 공법이지만 또 우리가 행정사에게 다 알아야 될 겁니다. 왜? 단독행위 보세요. 단독행위라는 것은 유언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유언 상속의 포기, 승인 포기 이거는 보통 그냥 개인들이 다 가서 해요.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하기는 행정기관의 허가 받아야 되니까 또 이제 그 행정사가 많이 합니다. 법인 설립.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 이것은 행정사 업무다. 또 밑에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가 있습니다. 합동행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평형적 구심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설립하는 법률행위인데 바로 사단법인과 같은 법률행위 설립행위가 합동행위입니다.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가지고 성립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설립도 우리 행정사가 많이 합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다른 것은 이제 재단법인은 재산 출연이 우선 돼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거의 뭐 어떤 분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어떤 분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뭐 비슷한 성격일 땐 그렇게 해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도급, 임치, 현상광고, 조합, 정신정기금, 화해 등 이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많이 설립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사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합. 우리 행정사는 보통 위임 계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 법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사는 그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위임 계약서를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읍 계약서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읍 계약서는 어떤 일을 완성을 조건을 내서 어떤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임료를 지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위임이라고, 행정사 법에 위임이라고 돼 있으니까 행정사 업무를 위임할 때 위임 계약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위임 계약서나 계약서 쓸 때는 뭐 갑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갑을 빼고, 왜냐면 그 갑질한다 이렇게나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인 수임인 이렇게 씁니다. 위임인 수임인. 고객은 위임인이고 국민들은 위임인이고 나는 업무를 받았으니까 수임인이죠. 그렇게 해서 위임계약서를 쓰는데, 위임계약서는 이제 어떤 업무, 예를 들면 음주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구제 업무다 뭐 한다든가 이 업무를 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것도 이제 각 권리 의무, 위임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이라든가 정보 제공해야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수임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가 하는 거. 또 거기다 이제 전체 위임 금액, 전체 금액 얼마 중에 얼마를 하겠다. 그러나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이거 뭐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얼마 받아야. 여러분, 우리 행정 업무는요, 다양하지 않아요. 변호사도 그런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억 이상은 얼마를 받고, 소가가 1억, 뭐 2억 이상 얼마, 이렇게 액수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아까 우리 환경행정 그 분쟁위원회, 거기도 1억 이상은 중앙행정위원회, 1억 이하는 지방행정위원회, 환경행정조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면 영업정지 당했을 때 한 달 매출액이 10억짜리하고 한 달 매출액이 1억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구제해 주는데 각각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큰 기업 또 큰 매출이 큰 데는 또 복잡합니다. 설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얼마 받아라. 그러나 여러분들 그 건수에 따라서 각각 얼마씩 정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시도 지방 어떤 그 조례 또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얼마, 몇 프로에서 몇 프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을 보면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 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쪽 계약서는 매매 대개인데 공인중개사는 매매하고 임대차가 많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를 쓰도록 공인중개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정사님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들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쓸 수 있겠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분 들었습니다. 또 쓸 수 없겠다는 분. 쓸 수 없다. 없다고 하는 분도 예, 있어요. 그런데 다 일리가 있는 해석으로 지금 손을 들어주셨으라고 믿습니다. 왜? 단순한 계약서는 다 쓸 수가 있어요. 법무사들도 매매계약서 단순히 써가지고 하려는 건 자기가 등기 이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지방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그냥 굉장히 뭐 하더라고요. 법무사한테 가서 계약서를 다 쓴다 이거죠. 지방에서 자기끼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공인중개사한테 오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법무사도 그런 계약서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단순히 그냥 간단히 쓰는 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처럼 밑에다가 중개사는 반드시 밑에다가 중개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개사 이름. 우리 행정사는 거기 쓰면 안 됩니다. 단순히 대필만 해주는 거예요. 대행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행정사는 쓰더라도 어떤 그 집에 매매를 해달라고 위탁을 받았거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객에게 소개를 했거나 또 집도 보여주었거나 또 가격도 조정해 주었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중개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아니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간에 와서
또 매매인, 매수인, 당사자가 와서 자기들이 그냥 계약했으니 단순히 써달라 하면 그런 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즘에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거 특히 복잡합니다. 잘못 관계했다는 그게 또 자금 조달 계획서도 써야 되고 뭐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되니까 그런 까지 다 하려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뭐 쓸 필요 없죠. 뭐 그냥 공인중개사한테 쓰라고 하는 게 낫죠. 다른 일도 많은데 행위사들이 그러나 이런 계약서도 그게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쓰고 안 쓰고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법인 설립 인허가, 행정사가 수임이 가능하고 인허가 대리권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계약 단독행위, 법인 설립 인허가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민법에서 우선 가장 많은 주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행정사와 행정법. 행정사는 3,000여 개 행정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행정에 관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행정법 이제 행정법을 상당히 좋아해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제가 이제 물론 대학에서도 행정법을 배웠지만 또 행정대학원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가서도 거기서도 행정법을 아주 필수적으로 배우더라고요. 강의를 해요. 상하학원 가지고. 그게 그때 고유한 하나의 공법이기 때문에 아마 또 행정학과 가장 관련 있는 법이기 때문에 행정법 강의를 아주 필수 과목으로 넣습니다. 행정법이란 뭡니까? 행정주체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그렇죠? 아까 헌법을 뭐라고 했어요? 국가의 기본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여기 구제가 또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구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그렇죠?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손실보상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손실보상, 토지보상 문제. 헌법 23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는 국가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손실보상. 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우리 행정사 해야 될 토지보상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손실보상. 그러나 이제 손해배상 문제는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국가배상법에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을 때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다. 이런 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법이 좀 다른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의 원칙이 뭡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이제 행정심판서 작성할 때 꼭 필요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반드시 법적 근거예요. 어떤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법에 위반하느냐? 그 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했다. 노래방 어떻게 단속이 됐을 때? 그렇죠? 그 법률을 우선 찾아봐야 돼. 법에 위반된 걸, 공무원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공무원이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행정심판에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인용될 수가 있잖아요.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익의 비례. 그것은 예를 들면 토지보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국가의 손실보상 청구를 할 때 공익과 사익의 비례가 정당하게 돼 있느냐. 고속도로를 내는데 그냥 공익에만 치중하고 사적 재산은 다 뺏어버렸다. 이건 사익비례 원칙에서 위배되잖아요. 이런 건 행정심판에 대상될 수가 있어요. 행정사 자기구속의 원칙. 법원에서 판례의 원칙을 찾듯이 선례가 있을 때 좋은 선례, 이런 건 선례를 따라야 됩니다. 행정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 적극 소극적 언동, 이런 건 신뢰해야 한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공권력 행사 시 반대 급부 연결을 금지한다. 예를 들면 기부 체납한 사람에게 특별 혜택을 줘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든가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의 행정심판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아까 민법에서는 뭐예요? 권력적 단독행위란 말이 없죠. 공법행위란 말이 없죠. 민법 법률행위는 뭡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렇죠?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권력적 단독행위라는데 여기는 또 행정행위와 민법상 법률행위는 다르다. 민법상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다. 그러나 행정법상 법률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의 권력적 단독행위. 자, 행정행위 특수성. 여기에서 이제 권력적 단독행위니까 다르게 법처각성. 행정행위는 법처가해야 되고, 아까 법에 근거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 아까 뭐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공익사익 비례해서 공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실효성이 있어야 내용 실현이 담보돼야 돼요. 예를 들면 행정행위에서 하늘에 다리를 놓는 내 예산을 얼마 쓴다. 이런 안 되잖아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내가 아침에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그런 식구가 딱 그 역사에 걸려 있더라고요. 해를 따다가 뭐 아내 주고 싶다고 한다든가.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는 시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시에서는. 그렇죠? 문학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할 수 있는데 행정행위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확전성, 불가정력, 다툼, 또 불가변력. 행정행위는 반드시 불가변력, 불가정력을 잘 치러야 한다. 구제제로 해서. 특히 불가변력에 있어서 이건 애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나옵니다만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나 천재지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는 그 사유가 끝날 때부터 14일 이내. 이런 불가변력, 그런 기간 안에 반드시 행정심판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간이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심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심판해도 안 된다. 그것도 우리 행정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기간을 고려하면서도 반드시 행정처분 이걸 봐야 됩니다. 행정처분이 언제 나오는데 행정처분에 그런 게 적혀 있느냐. 만약에 행정처분의 그 절차상 안 적혀 있으면 절차상 하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문제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할 때 보니까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딱 처분이 왔어요. 근데 이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반드시 그런 게 적혀 나오지 않으면은 그건 공무원의 행정심판 절차에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저도 공직생활 했을 때 보니까 사실 어떨 때 깜짝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행정사님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공무원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혹시 위법 부당한 거. 그러니까 공무원을 해봤으니까 그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찾아내는 게 이제 행정사로서의 전문가로서 일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제도의 특수성,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하는 거고 행정심판 행정청에서 하는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손해전보제도, 이거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헌법 23조에서 적법한 토지보상 문제, 또 국가배상법 2조에서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이거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행정심판, 이건 행정심판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행정심판, 행정쟁송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다. 그렇죠? 행정심판이란 뭡니까?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거나 재결하는 절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법률관계. 분쟁이 있을 때 이거를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심리하고 재결하는.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적인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받을 때 국민의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자, 위법 부당한 처분. 아까 법률 근거했느냐? 또 권력을 남용해서 했느냐? 이거 부당한 처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불행사 등으로. 예를 들면 똑같이 학교 보면 설립 인허가를 냈어요. 같은 조건으로 비슷하게. 그런데 어떤 대학은 학교를 내주고 인가를 내주고 어떤 대학은 안 내주었어요. 그러면 안 내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행사, 권력의 불행사죠. 부작위로 인한 어떤 권리의 침해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행정권에 구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필요하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맨 밑에 나옵니다. 그렇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은 이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가기 전 단계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근데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기 있죠? 두 가지 입법례가 있는데, 필요적 행정심판주의, 임의적 행정심판주의 전치주의가. 그러니까,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은 행정심판을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행정소송을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뭐 공직에 계셨으니까 이런 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아까 음주운전 사례를 댔습니다. 행정법원 견학 예를 들면서, 실습 예를 들면서, 특별법상 공무원의 징계, 토지 수용 재결, 노동위원회 재결, 각종 세법상의 처분, 이런 것도 이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리권 문제.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사들과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행정심판법 18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우리가 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리를 하려면 중앙행정심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그게 받는 절차가 또 해서 그게 되면 좋지만 또 안 되면 우리 행정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법 18조 3항에 보면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행정사도 바로 이제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사법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넣었었는데, 그게 이제 우선은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일단 단일화하고 법인 서류 비너가 문제,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이건 하나의 이제 반드시 우리가 행정 업무에 관한 최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이건 법률가로서 행정심판 대리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앞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에서도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심판이 대부분이에요. 무효확인심판은 처음부터 그냥 존재 여부를 무효 없다 하고, 의무이행심판은 아까 뭐예요?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소송에도 이제 항고소송이라고, 이건 취소소송에 해당됩니다. 항고소송에 이제 무효 취소 이런 게 있는데,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사소송, 이제 소송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행정소송이나. 그러나 우리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심판,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기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렇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나갈 때 잘못하면은 큰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돼요. 왜? 저도 그런 걸 당할 뻔했어요. 이건 모험이죠. 잘못하면. 아까 모험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모험입니다. 왜? 저는 어떤 사람이 이 180일 다 했는데 한 3일 전인가 2일 전인가 나한테 가져왔어요. 이걸 해달라고. 영업정지 처분받느라고. 그럼 여러분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 3일 내에 다 조사이고 행정심판 써서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 때는 이게 정당한 사유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다가 못 해가지고 기간이 넘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만약에 행정심판 얘기했는데 이러면 기간이 넘어버려 각하돼 버리잖아요. 법률 요건에 위반되니까. 각하되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들어와요. 절대로 이런 거 급하게 오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해줄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렇죠? 해줄 자신 있으면. 그러나 3일 이내 행정심판에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그쪽 기관에 있었다든가 뭐 해가지고 바로 전문적으로 이걸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절대로 이게 날짜 임박해 온 거는 참 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모험을 할 때. 그때는 또 그분들은 또 상당히 그래요. 막 보수는 얼마나 줄 테니까 이거 해달라.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참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인판위. 아까 권익위원회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여기는 50일 이내로 구성이 됐고 지방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이내로. 이런 건 뭐 일단 법률상 형식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또 행정심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건 여러분들 이제 실습 시간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청구 취지. 예를 들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써야 돼. 이건 반드시 소송 제기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소의 취지, 또 청구 원인, 또 소의 원인. 그렇죠?
쓰는 게 똑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또 영업정지 몇 개월의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송에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청구 원인 쓸 때 사실관계, 위법부당성 관계, 또 이런 것들을 잘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음주운전 면허다 몇 월 며칠 날 언제 이렇게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걸렸다. 그렇죠? 얼마 영업정지 면허정지를 받았다. 이런 걸 써주면 돼요. 위법부당성. 이 처분이 반드시 위법하다. 잘못됐다. 이걸 이제 아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비례의 원칙도 찾아봐야 되고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 원인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쓸 때 뒤에 좀 자기 사정도 써주는 것도 좋아요. 이제 음주운전 예를 들면 걸렸을 때 내가 운전을 안 하면 지금 호르몬이 모시고 가족이 힘드니까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런 막 사정을 쓰면은 그것도 이제 좀 뭐하면 또 참작도 해요. 약간 경미했을 때 참작하는 게 이게 막 음주운전 많이 알코올 농도가 높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특히 이제 사람을 다쳤다든가 뭐 상해를 입고 그런 때는 절대로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돼서도 안 되고 특히 사상자가 나왔을 때는 그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정까지도 써주면은 경미한 사건 같은 거는 많이 도움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행정사 제도 및 법. 아까 이 행정사 제도 앞에서 이건 설명을 들었습니다. 1906년 경시청령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제 아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1975년, 76년 행정서사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제 2011년도에 들어와서 행정사협회로 다시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서사회가 행정사협회로 바뀌었다. 요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행정사법에 이제 구체적 내용에 가서 일종, 목적도 이거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임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죠.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내가 위임계약서를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2조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민원행정 시간에 오늘 오후에 민원행정 있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민원행정, 진정, 건의, 뭐 내용, 아까 저도 내용증명 이거 썼다고 그랬잖아요. 민원행정에 관련된 거, 출생, 혼인, 사망 이런 거라든가 이게 이제 민원행정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원행정도 잘 해야 되지만 어떤 거나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만 하다 보면 마침 대수업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다. 오늘 법인 설립이라든가 토지보상 업무라든가 또 이제 출입국 업무라든가 기타 큼직큼직한 이런 업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의 임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도 행정사가 해야 되고 인허가, 그렇죠? 정부 대리.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하는 건 대리권이 있어요. 있는데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의 부작위로 인해서 허가를 안 해줬을 때 행정심판 대리권이 있으면 바로 행정사가 대리권을 하면 자기가 쉽잖아요. 자기가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좀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관계, 법령, 행정에 대한 상담, 자문에 대한 응답. 이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행정 컨설팅. 그래서 이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서 오늘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법령에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또 사실조사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별도로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영업정지 취소구제, 음주운전 면허 취소구제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하고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우리 행정사 이름도 쓸 수 없고 우리 업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사 일을 했을 때는 행정사법 위반이 되죠. 우리도 아까 변호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노무사법 위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쪽 일을 했을 때 이렇다 하는 것 똑같은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 비슷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죠. 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로 이건 대여에서도 안 되고 누구한테 기회를. 제가 사실은 서울에 외국인 동포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뭐 중국인 동포가 많은 데는 이제 서울의 대림동, 그렇죠? 고려인 동포, 러시아 동포가 많은 데는 이제
동대문 쪽에. 그런데 이제 대개 고려인 동포 중심으로 하는 출입국 관련 업무 하는 행사는 동대문 쪽에 차려놓고 있고, 또 이제 대림동 쪽에 중국 동포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그쪽에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무실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출입국 관련 업무를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도 한 120만 원 주고 한 넉 달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 이거 한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이제 그 출입관리 대행하는,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그 출입관리 업무에서 이제 각 행정사 사무실도 돌아다녀보고, 심지어는 그 여행사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 행정사 자격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 행정사 아니면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럼 행사님 좀 보자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행사님 화요일 목요일만 옵니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왕에 자기 자격을 거기 걸어놓고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해야죠. 그걸 화가 목만 가서 있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쪽에서 해서 책임은 행정사한테 들어오고, 출입관리 업무라든가 행정사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행정사의 의무 책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거 민법상 2조의 의무행위는 신뢰조차 성실히 해야 한다. 그죠? 민법의 원칙과 우리 행정사 모든 전문자격세계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그렇죠? 또 금지행위, 위임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아까 나처럼 예를 들면 2, 3일 앞두고 급하게 해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 라든가, 또는 내가 갑자기 외국에 출장을 가겠다든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든가,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때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의할 수 없다면 물어서 잘하는 또 행사들이 많아요. 그 분야의 전문으로. 그분한테 주면 돼요. 위탁. 그렇죠? 소개해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 그것은 행정사 업무에 알선을 업으라는 자를 이용하거나 할 수 없다 했는데, 그건 꼭 알선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자기가 못한 걸 누구한테 소개해 주는 건 그것까지 알선이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브로커처럼 막 그냥 그런 업무 하고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엄수. 우리가 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비밀보호법, 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게 있는데,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여러분들이 받고 할 때 그런 게 있어야 다 우리가 업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그런 걸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강의할 때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 대고 성명 대고 이런 건 안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절대로 그 사람 누구다 말이야, 누구 이름까지 되면 그 사람이 몇 살이다 어떻다 이렇게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요즘에 잘못하면 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전화도 잘못하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업무처리부 작성, 이거는 이제 제가 서초구에 그 업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꼭 연락이 와요.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해달라. 처리부를 작성해서 7월 달에 오면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해달라 하면 그렇게 해서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업무 위임받은 내용들,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또 보내줍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이상 행정사법에 관한 거를 제가 요약해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또 뭐가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요약한 걸 보시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에서 이게 컨설팅에 관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행정사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제가 교수로서 행정사 자격을 여러분들 취직을 하지 않아요? 행정자 안전부로. 그러면 이제 기본 소양교육 20시간 3일간 받습니다. 그렇죠? 실무수 교육 40시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료증이 광역시도단체장으로부터 나와요. 서울시가 주소가 있는 분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면 경기도지사, 전남면 전남도지사, 광주, 부산 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다 나옵니다. 그렇죠?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이렇게 전부, 또 세종시. 그러면 그 기관 단체장으로부터 수료증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업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관할 시군구, 이건 이제 기초단체죠. 그래서 제출서는 업무신고서, 자격증 사본, 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사진, 반면함 이거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면은 이제 금방 그 자격증이 업무신고증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합동사무소는 이제 좀 늦게 나옵니다만 한 일주일 이상 걸리죠. 근데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할 때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도 처음에 이제 합동사무소로 이렇게 등록하려고 하니까 막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사무실 한 10여 명이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거쳐간 분도 있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신고증이 나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정사로서의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업에 이제 정의원으로서 등록해야 된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행정사회가 설립이 되면은 이제 정의원으로 등록해야 또 행정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입지 선정 고려하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입지를 제가 했습니다. 아까 뭐 국가유공계는 어디 한다든가 뭐 저는 쟁성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법원 행정기관 기타 뭐 면허 운전 경찰서 건설 근방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참고지. 요즘에는 인터넷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뭐 아무 데서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법원 앞에 5층에 있습니다. 1층도 아니고 1층 같은 법무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5층에 있어요. 그래도 뭐 아무런 지장 없어요. 저는 더구나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아무 지장. 여러분 꼭 오늘 입소식 한 내용부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강의한 내용도 전부 유튜브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달 한 것도 나왔고 그 전에 하여튼 3년 전에 뭐 4, 5년 전 한 7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온 게 지금 쭉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행정사로서 좀 계속 공부하다가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박완신 TV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박완신 치면은 바로 박완신 총장 TV로 나온다니까 눌러서 이렇게 구독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로서 기왕이면 들어오셨으니까 유튜브도 보시고 혹시 또 문의 있으신 분이 있거든 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전화를 알고 하신 분도 있고 메일도 알고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도 하나 이것도 컨설팅에 필요한 거니까 한번 적어두시면 제 교재에다가 교재주시고 혹시 의문나신 점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3709 7156입니다. 010-3709-7156 박완신 이렇게 전화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조금 이게 안 넘어가네. 한번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됐어요. 아이고 예. 행정사 컨설팅 이제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사법 2조 6항에 바로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즘에 컨설팅에 가는 게 상당히 공인중개사도 컨설팅이란 과목을 아예 강의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학문이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컨설팅이 굉장히 하고 있다. 저도 컨설팅 자격을 갖고 중소벤처기업 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보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에도 한 20여 개성 다니면서 그게 진단 지도 또 경영에 대해서 강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우리 행정사에 필요해서 또 컨설팅 우리 2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컨설팅 그렇죠? 상담에 대한 게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정보화 시대죠. 요즘에 이제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또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3차원 인쇄술 이런 시대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컨설팅을 해야 될 거니까 여기에 맞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컨설팅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설팅 기법도 소개를 하고 여기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컨설팅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자죠. 요즘에 고대 철학자가 그냥 그 소크라테스, 테스형 이런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들이요. 3대 철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국민들을 설득할 때, 컨설팅할 때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 에토스 이걸 소개를 했어요. 로고스는 지성적이고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행정사가 고기 왔을 때 전문 지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보여줘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또 파토스, 감성이 호소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감성이 호소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적 설득 방법. 진실하고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이 행정사 믿을만하다. 그렇죠? 그 행정사 가서 보니까 막 허풍만 치고 이거 안 좋더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을만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감사해요. 박완신. 완전을 완자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완전히 믿고 하라고 하는 이 부족한데 이런 이름까지 지어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행정사로서 에토스적 설득 방법,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제 강의를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앞으로 행정환경의 많은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근면하고 진실한 인간관계로 성공해 리더십으로 성공하는 우리 행정사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